여러분, 혹시 기적이라는 단어를 믿으시나요?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깊은 산사에서 시작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을 안고 살아가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일궈낸 김진호 회장과 그의 아내 이수연 여사.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완벽한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집안에는 15년 전 멈춰버린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로 잃은 외동딸 서윤이의 방이었죠. 서윤이는 부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비 오는 어느 여름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을 떠나보낸 뒤 수연 여사는 한동안 정신을 놓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게 파고드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강원도 설악산 자락.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부부는 우연히 청암사라는 작은 사찰을 찾게 됩니다. 화려한 대형 사찰은 아니었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수연 여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했죠. 김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경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만이 고요한 산사를 채우고 있을 때 저 멀리 대웅전 앞마당을 비질하고 있는 한 젊은 비구니 스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풍경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이 허리를 펴고 고개를 돌려 부부를 바라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그대로 그서버리는 듯 했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스님의 얼굴, 맑은 눈망울,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났던 딸 서윤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99% 아니 100%라고 해도 믿을 만큼 서윤이의 성인 버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 여사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김 회장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서 서윤아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정중히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꿈속에서 들었던 딸의 음성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텅 빈 산사에 울려 퍼지는 부부의 통곡 소리는 보는 이의 마음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스님은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다가와 수연 여사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 여사는 스님의 가사자락을 붙잡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내로서 늘 우아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토해내는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충격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쥔 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당황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듯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살님,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곳은 부처님의 품 아닙니다. 무엇이 보살님의 가슴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수연 여사의 통곡을 조금씩 잦아들게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수연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스님의 얼굴을 살며시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스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스님의 얼굴은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작은 점 하나, 웃을 때 살짝 패이는 보조개까지. 15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서윤이가 살아있었다면 딱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서윤아, 내 딸 서윤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꿈 아니지? 제발 말 좀 해보렴. 수연 여사의 애끓는 부르짖음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제 법명은 정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행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비구니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씀은 가끔 듣습니다만 보살님의 따님은 아닙니다.
정한 스님의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대답에 김 회장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이는 15년 전 그 차가운 빗길 사고로 이미 화장되어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죽은 딸의 환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정한 스님에게 사과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저희에겐 15년 전 사고로 잃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모습이 죽은 제 딸과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똑같아서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한 스님은 엷은 미소를 띠며 합장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저의 외모가 두 분의 아픔을 달래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제가 닦아야 할 업보이겠지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오니 오늘은 이만 객사에서 쉬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스님의 배려에 부부는 홀린 듯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차실에 앉아 김 회장은 정한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찻잔을 잡는 손가락의 모양, 차를 따르는 정갈한 동작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만장자의 불을 다 줘서라도 이 스님의 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딸이 부모를 찾아 산사로 불러들인 걸까요? 여러분, 정한 스님은 정말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정한 스님이 차를 건네며 보여준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산사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고요한 어둠을 깨우고 방 안에서는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수연 여사는 정한 스님이 내어준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눈은 줄곧 스님의 가늘고 긴 손가락을 쫓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도 그림을 그릴 때면 저렇게 손가락을 곧게 펴곤 했었죠. 김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스님께서 어떻게 이 먼 산사까지 오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부에게는 오늘 스님을 뵌 것이 단순한 우연 같지가 않아서요. 정한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찻잔 속의 찬물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과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10여 년 전 큰 비가 내리던 날 밤 이절의 노스님께서 절 문 앞에서 쓰러져 있던 저를 거두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큰 사고를 당했는지 머리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깨어났을 때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담담한 고백에 부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니. 15년 전 서윤이의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차량은 강물로 추락했고 며칠 뒤 수색팀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 한 구를 인양했습니다. 당시 부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유전자 검사 결과만 믿고 서윤이를 떠나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때 그 아이가 서윤이가 아니었다면 수연 여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라고 하셨나요? 혹시 몸에 흉터나 기억나는 단편적인 조각이라도 없으신가요? 정한 스님은 조용히 왼쪽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연 여사는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서윤이가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쳐 수술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한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살님, 이 육신은 그저 빌려온 껍데기일 뿐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무엇이든 저는 지금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고통을 불러올 뿐이지요. 김 회장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가 사고 전날 환하게 웃으며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와 눈앞의 스님은 세월의 흔적만 다를 뿐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정한 스님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름 모를 그리움이 스님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살님의 따님이시군요. 참으로 맑은 아이네요. 정한 스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절 마당에 서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인연의 끝이 어디인지, 정말 이 아이가 하늘이 돌려보내준 자신들의 딸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김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딸을 찾고 싶은 간절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은 스님과 그 스님에게서 딸의 흔적을 찾는 부부. 과연 정한 스님은 정말로 살아남은 서윤이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장난처럼 닮은 타인일까요? 만약 정한 스님이 정말 서윤이라면 그녀는 왜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기묘한 우연이 어디로 흘러갈 것 같나요? 다음 날 아침 청암사의 새벽 종소리가 산을 깨울 때 김 회장은 이미 서울에 있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장 15년 전 서윤이의 사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해 당시 인양된 시신의 DNA 감정 결과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그리고 구조대원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라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총수의 명령에 거대한 정보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수연 여사는 정한 스님이 마당을 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비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수연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서윤이는 딸기를 참 좋아했어요. 겨울에도 딸기를 사달라고 떼를 쓰곤 했죠. 정한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보살님, 이상하게도 어젯밤 꿈에 붉은 과일을 한가득 안고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게 딸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연 여사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인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한 스님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변하지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산사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연 여사는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고 기른 내 금쪽 같은 서윤이야. 며칠 뒤 서울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 들고 온 서류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고 당시 강물에서 인양된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당시 DNA 감정을 담당했던 연구소 직원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누군가 서윤이의 죽음을 위장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김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였어. 서윤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놈이 있어. 김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약 정한 스님이 정말 서윤이라면 그녀는 사고 직후 기억을 잃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한 스님 본인이 과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속세의 인연을 끄는 수행자의 신분이었으니까요. 부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스님의 평온한 삶을 지켜봐 줄 것인가.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결코 후자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정한 스님이 마시던 찻잔에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한 올을 수거했습니다. 이제 곧 과학적인 증거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김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님의 평화를 위해 진실을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 자식임을 증명해내시겠습니까? 과연 그 머리카락 한 올이 부부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을 안겨줄까요? 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건넨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한 스님의 머리카락과 김 회장 부부의 유전자를 대조한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최고의 검사기관에 의뢰해 비밀리에 진행된 작업이었죠.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지만 맨 아래 적힌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그 순간 김 회장은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차가운 강물 속에서 딸을 잃었다고 믿으며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아있었어. 내 딸 서윤이가 정말 살아있었어. 김 회장은 서류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연 여사는 소식을 듣자마자 실신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고운 딸이 머리를 깎고 산속에서 10년 넘게 수행하며 외로이 지냈을 시간을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회장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15년 전 우리가 장례까지 치러준 그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서윤이의 옷을 입고 서윤이의 가방을 맨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윤이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즉시 사설 탐정팀과 보안팀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김 회장의 라이벌 기업이었던 성진그룹의 사주를 받은 비서진 중 한 명이 사고를 사주했고 서윤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자 그녀를 멀리 치워버리기 위해 기억을 잃은 서윤이를 외딴 곳에 버렸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김 회장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감히 내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수연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여보, 지금 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윤이, 아니, 정한 스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아이는 지금의 삶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 부모라고 하면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다시 청암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잃어버린 딸을 되찾으러 가는 부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산사에 도착했을 때 정한 스님은 마침 저녁 공양을 마치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스님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고결해 보였습니다. 수연 여사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서 눈물만 훔쳤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왔어.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김 회장은 정한 스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스님, 아니 서윤아, 네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내가 바로 1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야. 내 손목의 흉터, 내가 좋아하던 딸기, 그리고 이 피가 증명하고 있어. 정한 스님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한 스님이라면 어떨까요? 평온한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재벌 부모가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버린 속세의 인연이라며 거절하게 될까요? 정한 스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한 스님은 김 회장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정막을 깨울 뿐이었죠. 스님의 눈동자는 평소의 고요함을 잃고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이 10년 넘게 쌓아온 스님의 수행을 단번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처사님,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제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두 분이라는 것이.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한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딸 서윤아, 엄마를 봐. 기억나지 않니? 네가 7살 때 아빠랑 같이 갔던 제주도 바다, 네가 제일 좋아했던 곰인형, 네 손목에 그 흉터는 네가 엄마한테 달려오다가 넘어져서 생긴 거잖아.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수연 여사의 처절한 외침이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한 스님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봉인되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려는 듯 날카로운 통증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희미한 잔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거칠게 밀려오는 차가운 강물,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 아, 정한 스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회장은 급히 스님을 부축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무리하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스님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김 회장의 품 안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품의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한 스님은 홀로 대웅전에 앉아 밤새 불공을 들였습니다. 부모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자신이 쌓아온 정한이라는 수행자의 삶과 김서윤이라는 속세의 삶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귀의한 몸이었습니다. 속세의 인연은 끊어야 할 고통의 뿌리라고 배웠건만 눈앞에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생생한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한 스님은 빼탄 눈으로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15년 전에 김서윤은 그 강물에서 죽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정한입니다. 저를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모진 말에 수연 여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만장자의 부와 명예도 딸의 다친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서윤이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김 회장은 절 아래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매일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스님이 마당을 쓸 때면, 옆에서 낙엽을 함께 치우고 스님이 공양간에서 일을 할 때면 땔감을 날랐습니다. 말없이 딸의 곁을 지키는 아버지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정한 스님은 아버지의 이 지극한 정성에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한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부모님이 눈물로 호소한다면 다시 속세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행자의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김 회장은 매일 새벽 4시 산사의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청암사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억만장자였지만 그는 투박한 장갑을 끼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샘터의 이끼를 닦아냈습니다. 정한 스님은 그런 김 회장을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매일 아침 정갈하게 정리된 마당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 여사는 공양간절에 주방 한 구석에서 보살님들을 도와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녀의 하얗고 고운 손은 금세 거칠어졌지만 딸에게 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짓는다는 생각에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5년 전 서윤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처럼 무시무시한 빗줄기였습니다. 정한 스님은 대웅전에서 불공을 들이던 중 밖에서 들리는 다급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 회장이 빗물에 씻겨 내려온 흙더미를 치우려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비서들의 외침에 정한 스님은 맨발로 빗속을 뛰어나갔습니다. 흙탕물 속에 쓰러진 김 회장을 본 순간 정한 스님의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빠, 조심해. 내가 잡아줄게.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아빠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다 물웅덩이에 빠질 뻔한 자신을 구해준 아빠의 든든한 등 정한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 차려보세요. 그토록 거부했던 아빠라는 단어가 본능적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김 회장은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정한 스님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김 회장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허허롭게 웃었습니다. 서윤아,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거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날 밤 정한 스님은 처음으로 부모님이 머무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갈아입은 세 사람은 작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 여사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이건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릴 때 소풍 갈 때마다 엄마가 싸주던 계란말이랑 멸치볶음이야. 절 음식에 익숙해졌겠지만 맛이라도 조금 보렴. 정한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계란말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맛은 잊고 있었던 수만 가지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엄마, 맛이 기억나요. 엄마가 설탕 대신 꿀을 넣어서 달콤했던 그 맛. 정한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 위로 번졌습니다. 부부는 딸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 사이에 15년이라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김 회장의 휴대전화로 비서실장의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5년 전 사고를 조작했던 배후 세력이 김 회장이 딸을 찾았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한 스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회를 방해하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 회장은 이번에야말로 소중한 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위험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암사의 고요한 밤을 깨운 것은 낯선 차들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이 딸을 찾았다는 소식은 과거 사건에 연루되었던 성진그룹의 전직이사 최만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15년 전 사고를 단순 과실로 위장하기 위해 DNA 결과를 조작했던 주동자였죠. 만약 서윤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재조사가 시작된다면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어둠의 세력을 움직여 청암사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곁을 떠나지 마라. 김 회장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사에 연락해 보안팀을 호출했지만 폭우로 인해 산길이 끊겨 지원군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한 스님을 강제로 데려가거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는 건가? 김 회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비즈니스 현장에서 보여주던 카리스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서운 기세였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들자 김 회장은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던 근성이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과 합쳐져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수연 여사는 정한 스님을 대웅전 안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서윤아, 겁내지 마. 이번에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한 스님은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산사에서 객감을 패고 물을 기르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스님은 대웅전 옆에 놓인 긴 목봉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무슨 짓들을 하시는 겁니까? 정한 스님의 외침과 함께 목봉이 허공을 가르며 날카롭게 휘둘러졌습니다. 스님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부모님을 지키려는 딸이 어둠 속에서 함께 싸우는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난전 중에 최만식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에게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김 회장, 적당히 했어야지. 그 아이는 15년 전에 죽었어야 했어. 그 찰나의 순간 정한 스님의 머릿속에 마지막 기억의 파편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당일 자신을 차 밖으로 밀쳐내고 강물로 가라앉던 운전기사 아저씨의 슬픈 눈망울,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낚아채던 거친 손길. 모든 것이 최만식의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스님의 눈에 서늘한 빛이 서렸습니다. 스님은 목봉을 던져 최만식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고 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경찰과 김 회장의 보안팀이 현장을 덮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세 사람. 김 회장은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정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너무 늦게 지켜줘서 정말 미안해. 정한 스님은 이제 스님이 아닌 한 사람의 딸로서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이 가족의 모습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악당들은 모두 처벌을 받겠지만 이제 이 가족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한 스님은 과연 저를 떠나 다시 김서윤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행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한 스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청암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한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그녀를 죽었다 살아난 재벌가의 상속녀 김서윤으로 부르며 떠들썩해졌습니다. 절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김 회장의 저택에는 그녀를 맞이할 화려한 방이 다시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정한 스님은 여전히 낡은 회색 승복을 입고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수연 여사는 딸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이제 집으로 가자. 네가 좋아하던 옷도 구두도 다 새로 준비해놨어. 15년 동안 못해준 거 엄마가 다 해주고 싶어. 이제 이런 험한 곳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 김 회장 역시 간절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서윤아. 아빠가 내 이름으로 된 재단도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지원해주마. 넌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란다. 정한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었고 되찾은 기억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보듬어준 것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이 고요한 산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정안으로 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갑자기 김서윤으로 돌아가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 행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수연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딸이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정한 스님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또한 자식의 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분간 속세로 내려가 두 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벌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두 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정안으로서의 시간일 것입니다. 정안 스님은 노 스님을 찾아가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스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는 법이다. 가서 못다한 효도를 다하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가거라. 정한 스님은 정들었던 법당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자신이 신던 낡은 고무신을 대돌 위에 정갈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리무진 대신 아버지가 운전하는 투박한 SUV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청암사를 바라보며 그녀는 비로소 두 가지 인생을 하나의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억만장자의 딸 김서윤과 산사의 수행자 정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한 스님은 결국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기보다 치유를 선택했죠. 만약 여러분이 정한 스님이라면 그 화려한 재벌가의 삶을 온전히 즐기실 건가요? 아니면 스님처럼 절제된 삶을 유지하실 건가요? 서울로 돌아온 서윤이, 아니 정한 스님의 행보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은 억만장자의 상속녀가 돌아왔으니 화려한 파티와 사교계의 등장이 이어질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녀는 강남의 저택에서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소박한 공양을 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을 위해 수백억 원대의 주식을 양도하려 했으나 서윤이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서윤정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5년 전 자신과 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들, 그리고 기억을 잃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쉼터를 만드는데 모든 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여사는 처음에는 딸이 예쁜 옷을 입고 평범한 아가씨처럼 살기를 바랐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딸의 얼굴에 어린 그 평온한 미소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주말 세 사람은 다시 청암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에 젖은 통곡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한 스님이 댓돌 위에 벗어두고 갔던 그 낡은 고무신 곁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노 스님께 큰 시주를 하며 절의 허물어진 곳을 보수했고, 수연 여사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공양간 보살님들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사건의 배우였던 최만식과 그 일당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복수보다 더 큰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망가뜨리려 했던 가족의 행복이 다시 완벽하게 꼽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이는 더 이상 머리를 깎지는 않았지만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보살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15년의 공백을 사랑으로 촘촘히 메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결국 사람의 인연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요. 억만장자의 부유함도 자식을 잃은 슬픔을 메울 수 없었지만 산사에서 만난 딸의 맑은 미소는 그들의 깨진 세상을 다시 하나로 붙여주었습니다. 비록 외형은 99% 닮은 스님으로 시작된 기적이었지만 나머지 1%를 채운 것은 서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 서윤이네 가족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따뜻한 봄날의 꿈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만장자 부부와 기적처럼 돌아온 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밤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가끔 가혹할 때도 있지만 진심은 반드시 길을 찾고 기적은 믿는 자의 곁에 머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야기 같은 기적이 깃들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